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10년 동안 도깨비집에서 살았다. 내 나이 8살 때의 일이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아무락이 그지 없었다. 대대로 경영하던 포목상을 접고 조상님들 뵐 낯이 없다며 시리에 빠져 술로 나를 보내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주무시듯 돌연히 가버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도 뒤를 따르듯 조용히 떠나셨다. 늘 나를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하던 다정한 할머니의 죽음에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언제나처럼 나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는 내가 이 집 장손이니 정신 차리고 어머니 아버지 잘 도와드리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이야. 아버지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장사를 그만두었으니 나와 두 살위의 누나 그리고 또 동생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했다. 더구나 집을 팔아 포목상을 정리할 때 들었던 빚을 갚고 나면 곧 5식구가 될 가족이 갈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찾아오셨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값도 아주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썩은 동어줄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던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섰다. 현재의 서울 모초에 있는 그곳은 그 당시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집은 꽤나 크고 깨끗했고 가격이 헐값이나 거저 없는 가격이었다. 아버지는 놓칠세라 재빨리 이 집을 샀다. 며칠 뒤에 할아버지 친구분은 이사 준비를 시작한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며 뒷짐을 해주셨다. 사실 그 집은 도깨비터에 지어진 도깨비집이라는 것이다. 도깨비집은 집주인이 잘하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주인이 제 분수를 모르고 헛되이 살면 주인의 가세를 기울게 해 주인을 내친다고 한다. 허나 아무리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라도 그 주인이 10년만 그 집에 머물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오게끔 주인을 내쫓는다나. 전 주인이 도깨비터라는 말을 듣고 그 땅을 사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돈을 좀 만지게 되자 도박판을 전전하고 기생을 데려와 축첩을 하자 4년이 채 안 되어 집이 망하고 종손이 급사하여 그 집을 팔고 떠났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전 주인이 쫓겨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술김에 그저 웃기만 하셨단다. 노인의 부질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기엔 한편으로는 새 집에서 그것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다고 했다. 새 집에 오고 나서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속에서 이상하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다짜고짜 안 채 문을 열고 들어왔단다.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맏며느리야, 이제 너희 집안이 실 장사는 운이 다 했으니 먹는 장사를 해라. 사람이 헐벗어도 서럽지만 굶는 게 더 서럽지 않겠니? 하더니 갑자기 여닫는 사람도 없는데 온 집안 문짝이란 문짝들이 쾅 하고 일제히 닫히더라는 것이다. 그 소리에 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뿡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도 밥 장사하자고 하려고 했더니만 잘 되려나 보다라고 좋아하셨단다. 아직 밥 장사를 제대로 시작할 여력이 안 돼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어 아버지가 내다 팔았는데 이상하게도 두부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고 또 잘 팔렸다. 옛날에는 일일이 불을 떼어 요즘처럼 화력이 일정치 않아. 자칫 끓이다 거품이라도 잘못 생기면 두부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쉬어버리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새 집에 와서는 콩을 불려 두부를 만들면 백발백중. 실수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이 두부가 어찌나 잘 만들어지는지. 아버지는 늘 남들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장에 나가셨고 누구보다 빨리 두부를 몽땅 팔고 들어오셨다. 인근의 두부가 너무나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집에 두부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남다른 요령도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가장 많이 기억나는 나에 비해 훗날 시집도 못 가고 20살에 손말명이 된 누나는 보뚜막 위에 치마 속 고쟁이를 다 내어놓고 괄도 앉아 눈만 마주치면 키쭉키쭉 웃는 얼굴의 붉은 아주머니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난다고 하셨다.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애매한 얼굴에 부엌을 휘적휘적 돌아다니며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빗솥 뚜껑이며 그릇들을 수시로 만지작거리고 밥을 하거나 물을 끓이면 뜨겁지도 않은지 그 솥 뚜껑 위에 앉아서 방실방실 웃기만 했단다. 나는 나중에야 그 아주머니가 조앙심이겠느니 생각만 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두부 장사는 접고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셨다. 바깥에 건물을 트고 부뚜막을 하나 더 만든 뒤 그 앞으로 담장을 치고 밥상을 여러 개 놓았다.
밀려드는 손님을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어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을 셋이나 썼는데도 그들은 해만 떨어지면 녹초가 되곤 했다. 매일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기 동생을 업었다. 그러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지만 누나는 왕왕 동생을 업고 동네 밖을 돌다가 해가 떨어질 무렵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늘 누나를 타일렀지만 누나는 막무가내였다. 하루는 아기 업은 누나를 학교 돌아오는 길에 만났다. 누나는 너 집에 가기 무섭지 않니? 하고 조용히 물어보았다. 항상 집이 시끌시끌한데 뭐가 무섭냐라고 하자 누나는 그 이상 말을 안 했다. 한참 후에나 들었지만 누나는 온 집안에 귀신이 드글드글하다고 했다. 항상 지붕 위에 사람 발바닥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 크기가 너무나 크고 사람 몸통은 보이지 않고 손발만 보이는 것들이 손님들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공dun한 발의 남녀들이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들이 자세히 보면 손발이 없고 옷자락만 질질 끌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단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손님이 때로 더 들어온단다. 그것도 비슷한 무리들이 잔뜩 섞여서 말이다. 이들은 해가 지면 거의 대부분은 나가는데 이들이 나가고 나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코가 시뻘건 영감이 대문 단속을 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는단다. 이 영감이 나오면 낮에 들어왔던 것들이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데 영감은 그럴 때마다 해 뜰 때까지 기다리라며 호통을 고래고래 쳤단다. 호통을 칠 적마다 집이 울리고 문 밖의 것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라며 그냥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다. 나는 누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었다. 누나는 원체 나보다 몸이 약해 밥을 먹다 체하기도 잘했고 열이 나서 드러눕기도 잘했다. 지금 생각하면 누나가 남들보다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갈 운명이기에 도깨비집의 요사스러운 것들을 전부 볼 수 있었는지 그 집을 일찌감치 떠났으면 누나가 시집도 가고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에 종종 잠기곤 한다. 시간이 흘러나는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되었다. 우리 집은 그 옛날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었다는 말을 누구든 거짓말이라 할 만큼 부유해졌다. 어릴 적부터 잘 먹고 잘 자란 동생은 그 나이 때에 나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컸으며 또래 아이들에 비해 가진 물건이 많아 늘 골목대장 노릇을 도맡아 했다. 그런 동생이 가끔 또래 아이들과 싸움을 하거나 때렸다고 다른 아이들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뿐인 딸의 몸이 약한 것이 어머니의 걱정거리였다. 아버지는 내게 좋은 대학에 가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싫었다. 그런데 내 나이 17이 되던 섣달금음 어머니는 10여 년 만에 괴이한 꿈을 다시 꾸셨다. 이 집에 이사온 해의 꿈에 나온 그 괴물 같은 사람이 안채로 성큼성큼 들어와 맏며느리야 이제 보따리 싸거라. 1년이 남았어도 1년 안에 가야 한다. 멀리 가든 남산을 꼭 넘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거지들이 따라오질 못해. 라고 했단다. 처음엔 온 집안 문을 다 닫아젖히더니 이젠 문을 다 열어 젖혀놔서 깨셨단다. 어머니는 모골이 송연해지셨다. 이제 이 좋은 운이 다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잔뜩 받았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빼앗기리라. 그런 불안감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집을 옮기자고 하셨다. 아버지는 달랐다. 1년이 남았지 않냐. 1년 안에 더 벌고 나가자는 것이다. 사실 아버지는 다시 포목점을 열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 대해서 끝을 낸 게 송구스러워 저승 갈라치 없다라며 우셨던 게 가슴에 박히셨던 걸까. 밥 장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작게나마 포목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두 분은 이 문제로 싸우셨다. 하던 장사나 더 열심히 하자는 어머니여. 이제 하던 장사는 손이 덜 가니 포목점을 같이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냐는 아버지. 무엇라 할 수 없는 마음에 나는 책상 앞에 돌부처처럼 앉아 책만 보았다. 그런 다툼이 이어지며 지루하게 1년이 가고 나는 18이 되었다. 이 집에 온 지 정말 꼭 10년이 넘은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고집대로 포목점을 냈다. 작게 낸다더니 생각보다 가게는 컸다. 장에서 제일 컸다는 옛날 그 가게를 재현하고 싶으셨을까. 어머니는 포목점에 발길도 하지 않고 원래 하던 장사에 몰두하셨다. 또 꿈을 꾸셨단다.
안채에 들어오지도 않고 귓가에 조곤조곤 속삭이더란다. 때를 놓쳤으니 알아서 해라. 이 집 덕 볼 생각 말아라. 장독의 장이며 곳간의 썰들이 배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잿똥으로 변할 거다. 라고 말하며 말미에 낄낄대는 음성이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일어나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고 하셨다. 장사는 여전히 잘 됐다. 그런데 누나는 그때부터 자꾸 아프면서 더 무서워했다. 전에는 해가 지면 수염 긴 영감이 낮에 들어오던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줬는데 그 영감이 어디로 갔는지 이젠 대문을 잠그지도 막지도 않는단다. 그것들이 동이틀 무렵까지 어찌나 온 집안에서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지 잠을 잘 수가 없단다.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올 때 웬 거뭇거뭇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는 석가래를 물어뜯고 갉아먹는데 그런 다음 날에는 꼭 누가 다치거나 와야 할 물건이 못 오거나 재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포목점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기껏 밥장사로 벌어놓은 돈이 그리로 자꾸 샌다며 짜증을 내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상적으로 변한 지 반년. 가을로 들어서던 초입의 누나는 감기에 걸려 눕더니 일어나질 못했다. 급성 폐렴이라고 했다. 죽기 전까지 의식을 못 차린 누나는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렇게 하나뿐인 딸을 데려갔다고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내 우셨다. 꿈에서 푸른 저고리에 머리를 다 풀어헤친 여자 둘이 방에 누운 누나의 발목을 한쪽씩 잡고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깔깔 웃었단다. 누나의 초상을 치르며 어머니는 딸 잡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냐며 이사를 가자고 다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누나의 초상과 집 이야기를 연관짓지 않으려 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통목점을 도와주던 직원이 돈과 돈 될 만한 물건을 모조리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이다. 그제야 두 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집도 옮기기로 했다. 그 무렵 막내가 늦은 홍역을 알았다. 막내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일념이 두 분의 마음을 이어준 것이다. 동생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두 분은 장사를 정리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다. 연말연시에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옛날 이 집을 구하기 전처럼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서 다른 집을 구했다. 몇 달이 흘러내 나이 19 봄에야 우린 그 집을 나왔다. 어머니의 장사는 이상하게 도깨비집에서 살 때만큼 되지 않았다. 그냥저냥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두 분이 이미 너무나 큰 성공을 해보셔서인지 내내 서운해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근히 도깨비집을 그리워하셨다.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가장 금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리라. 세월이 흐른 요즘 듣기로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르다. 사람이 사는 가택이 아니라 장사만 해야 한다는 등, 부적을 쓰고 구슬해야 한다는 등, 터만큼 기가 센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는 등. 그러나 이제 지천명의 나이를 앞둔 내가 회상하기로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정말로 공짜가 없다는 것만이 도깨비터에 대한 인상이다. 도깨비에 오는 10년을 퍼주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집에 드나들던 수많은 귀신들은 불을 주는 대신 부모님의 마음을 얼크러뜨리고 누나의 목숨을 가져갔다. 사람은 그저 같은 사람들끼리 제목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나이대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욕심이 없고 그릇이 작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래도 그 귀신 그릇에 밥을 먹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 매주 무척이나 더웠던 87년의 5월. 그 시절 나는 개였다. 국어사전에 실려있는 단어 중 가장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개. 이유 없는 스트레스에 절어 살던 삶. 불만, 불안, 폭력, 술, 담배, 섹스 그 무엇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던 시절.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목을 맬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몇 벌의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을 챙겨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너무 자주 사라지다 보니 가족들은 어차피 신경도 쓰지 않을 터 걱정도 되지 않았다. 강릉으로 해서 부산까지 14박 15일의 긴 방황 끝에 같은 과 선배들이 제주도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작정 제주도를 갔다. 정확지는 않으나 오후 5시 무렵으로 기억을 한다. 살짝 소나기가 지나간 여름 회색빛 하늘. 서울, 아니 내륙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냄새가 났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여 동안 나를 괴롭히던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다.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선배들의 집은 북제주 화북동으로 기억한다. 일주일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다.
그 시절 탑동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 시절 제주도에서 젊은 서울 남자들의 인기는 매우 좋았다. 탑동 아무 곳이나 술 한잔 마시고 있으면 제주도 여자들의 헌팅이 꽤 많았다. 지역 비하 발언이 아닌 당시 현실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술만 마시고 지내다 보니 수중에 현찰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집에다 돈을 보내달라고 할 염치도 없던 터의 선배들의 막노동을 따라다니기로 했다. 막노동이라고는 해도 정확히 말하자면 X창호 소속으로 대형 건물 앞에 있는 예술작품들을 설치해주는 상당히 전문적인 막노동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 빼고는 편했다. 비 오면 쉬고 일찍 끝나고 당시로는 내 나이엔 나름 꽤 센 월 120만원의 월급이었다. 지금과 비교하면 안 된다. 당시 120만원은 매우 큰 돈이었다. 당시 극장 개봉관이 2,500원이었다. 6시에 일이 끝나면 샤워 후 탑동에서 술 한잔 마시고 45만원짜리 전셋집으로 갔다. 믿어라, 그 당시 제주도에 45만원 전세 있었다. 7월 초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 7월 초 그때 우리 팀원 모두는 함덕 골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6시에 기상, 밥 먹고 냉커피 한잔 마시고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다. 380 소형 발전기와 용접 도구 챙겨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용접하고 그러던 중 태풍 때문에 3일간 아무 일도 못하고 현장 숙소에서 술만 마시고 지내던 어느 날 태풍 끝자락에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그날 바깥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수지 비슷한 곳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저수지의 마을 이장님 장남의 오토바이가 있고 이장의 장남은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구조대와 경찰이 와서 저수지 속을 뒤졌는데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보자고 하고는 저수지의 물을 빼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성인 무릎 정도까지 물이 빠진 저수지를 뒤져보았으나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다. 뭐 다들 한바탕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이장 아들도 좀 문제가 있던 터라 다들 배 타고 몰래 목포에 간 걸로 생각하자고 했다. 이장도 며칠 더 기다려보자고 나름 안심되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이 되는 걸로 보였다. 그로부터 4, 5일쯤 지났을까? 그날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일도 못 나가니까 한바에서 낮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 다른 팀 멤버 한 사람이 저수지에서 굿한다고 가서 구경하면서 막걸리에 떡이나 얻어먹자고 해서 마침 딱히 할 일도 없던 우리 팀원들 모두 저수지로 굿 구경을 가게 되었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팔에 닭살과 함께 생생하게 떠오른다. 무당은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였다. 거의 80 정도로 보였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그건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참도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장 아들이 목포에 없다더라. 이장은 분명히 저수지에 아들이 빠진 걸로 생각한다. 그런데 저수지 물을 빼고 수색을 해도 아들이 없죠. 수소문 끝에 전라도 광주 쪽에서 용왕 무당을 데려왔다더라. 저 무당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원한을 잘 달래주는 무당인데 어제 와서 이장 아들 오토바이를 보더니 아들은 지금 저수지에 있다. 라고 말했다. 이장이 저수지 물 다 빼서 확인했다고 하자 무당은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난 지금 돌아가겠다. 라는 그 말에 이장이 그럼 우리 아들을 찾아줄 수가 있느냐? 라고 하자 무당이 내가 찾아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굿을 하기로 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처음 본 사람에게 별다른 건 없었다. 작두를 탄다든가 돼지를 거꾸로 매단다거나 그런 거 없었다. 그냥 흰 소복을 입고 저수지 쪽으로 조용히 방울을 흔들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그치고 조금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었다는 거. 이런 거야 워낙에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무당이 바가지라고 해야 하나? 표주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건가? 아무튼 흰 끈에 매단 표주박을 저수지에 던지고는 다시 방울을 들고 5분 정도 합장한 채 주문을 외우는 것 같더니 무당과 동행한 젊은 남자에게 표주박을 건지라고 했다. 그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 팀원들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하고
최대한 무당 쪽으로 이동을 했고 젊은 남자가 건져낸 표주박을 받아본 무당이 뭐라고 하면서 이장에게 표주박을 건네자 표주박을 받아든 그 자리에서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은 낮은 비명을 지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그러더니 무당이 젊은 남자에게 그거 가져오시게 라고 했다. 그러자 잠시 후 젊은 남자가 그리 크지 않은 괴짝을 들고 와서는 무당에게 건넸다. 무당이 그 괴짝을 열더니 조금 크다 싶은 매주 혹시 아나? 예전 시골 가면 새끼줄로 매달아 놓은 벽돌 모양의 매주. 흰 끈으로 십창으로 묶은 매주를 꺼내더니 그 매주를 그 젊은 남자를 시켜 저수지로 던지라고 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매주라는 건 물에 닿으면 풀어지는 게 매주인데 그걸 끈으로 묶어서 저수지에 던지다니. 우린 말은 안 했지만 서로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저거 사기다. 혹시 된장국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티나게 웃을 수도 없고 암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끝까지 구경하기로 했다. 역시나 젊은 남자가 흰 끈에 묶인 매주를 힘껏 저수지로 던지자 무당은 또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몸도 살짝 떨면서 흔들었다. 그런데 그때 이장이 무당에게 받았던 표주박이 눈에 들어왔다. 나만 본 게 아니고 표주박 속 그 이상한 무엇을 우리 팀원 모두 봤다. 사람 머리카락. 그것도 꽤 많은 분명 사람 머리카락. 뭐지? 저게 뭘까? 순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무당이 갑자기 큰 소리로 당겨 라고 외쳤다. 저 체구,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올까? 너네들도 같이 당겨. 순간 뭐에 홀린 듯 우리 팀원, 다른 몇 사람들도 무당과 함께 온 젊은 남자와 함께 매주를 묶어서 던진 흰 끈을 잡아 당기기 시작했다. 보기와 다르게 끈은 두꺼운 편이어서 얇은 밧줄 정도의 느낌이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거의 10명 정도의 남자 그것도 막노동에 단련된 남자들 10명이 매달렸는데 끈이 당겨지지 않는 것이었다. 국민학교 시절 운동회 하이라이트 줄다리기 할 때처럼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저수지 저 안에서 뭔가가 당기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나는 무당을 쳐다보았다. 무당은 전혀 표정의 변화 없이 말을 했다. 당겨.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니들은 그냥 당기기나 해. 천천히, 천천히.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어느 순간 팽팽하던 줄이 축 늘어지면서 딸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당겼다. 천천히, 천천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봐야 3, 40초였다. 줄끈 매듭이 보이고 끈에 묶인 매주가 눈에 들어왔다. 끈을 당기던 우리는 모두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자빠졌다. 누구는 기어서 누구는 뒤로 넘어진 상태 그대로 기어서 저수지 위쪽으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도망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움직일 수도 없이 부르르 떨기만 한 사람도 있었고 저수지 위쪽 둔턱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다. 이장 아들 사체가 나왔다. 구조대. 심지어 저주지 물을 다 빼면서까지도 못 찾았던 이장의 아들이 물에 팅팅 부른 익사체로 눈도 못 감고 머리카락이 모두 매주에 거꾸로 박혀서 나왔다. 세 번째 이야기. 일본에서 첫 자동차를 샀다. 차를 사봤나? 물론 여자들도 첫 차는 소중하겠지만 우리 고추 달고 나온 동지들에게 있어서는 내 돈 주고 산 첫 차는 첫사랑과도 같은 거야. 나만 그런가? 난 일제 중고차를 사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이나 기타 등등을 외국에 수출하는 작은 회사를 차려서 시작했는데 조금 바빠지니까 지방까지 차 사러 가야 할 일이 많아져서 21살에 3천만 원 가까이 하는 중고 렉서스를 큰 마음 먹고 차를 한 대 장만했지. 내 딴에는 뽕줄 타게 힘들게 번 돈이지만 차는 좋아하는 거 사자고 생각해서 산 거거든. 응, 난 여자만큼 차를 좋아해. 사업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막 기반 잡혀가는 시기에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 혼자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 운전하고 지방을 누비고 다녔어. 일주일에 주말 빼고는 거의 다 차에서 물에 식빵 먹고 차에서 잔 것 같아. 하지만 인간은 사회성 동물이야. 저 따위로 살면 고추가 빠지도록 고독해지지. 하지만 난 고독하지 않았어. 내 사랑하는 차와 외지에서 매일 같이 먹고 자고 그러니까. 같이 여행 다니는 것 같고
차랑 대화도 하고 정말 행복했어. 응, 난 여자만큼 차를 좋아해. 돈 없어서 기름 한 번 가득으로 넣어본 적이 없어서. 오빠가 밥도 한 번 배불리 못 먹여줘서 미안해.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고 차에서 자는 날은 자기 전에 항상 대충 슥슥 닦으면서 오빠가 깨끗이 씻겨줄게. 부끄러워도 참어.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고 타이어 갈면서 오빠가 신발 사줄게. 뭐 신고 싶어?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고 아, 미친 놈은 아니야. 단지 남보다 아주 약한 차를 좋아하는데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혼자인데 뭘 못해. 이렇게 키운 우리 예쁜 사랑이 10만 킬로미터를 찍었을 때부터 차에 이상이 생겼어. 우리 이쁜이랑은 4만 몇천 킬로미터에서 시작한 사랑이를 10개월 동안 빛의 속도로 폭풍 사랑한 거지. 그날은 동경 위쪽에 있는 토치기현에 구석되기 전까지 물건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 내 고향 전라도에서도 드문촌 구석이었어. 오른쪽엔 산, 왼쪽엔 밭, 부슬부슬 내리는 안개비, 가로등도 차선도 없는 좁은 길. 빛이라고는 내 차 헤드라이트 말고 딴 건 안 보여. 제군들 중에 그런 길을 가본 용자가 몇이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새카만 암흑 속에서는 자동차 실내도 깜깜해. 암흑 속에서 멍하니 운전대만 잡고 있는 거야. 한참을 그냥 담배 불고 노래나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룸미러 있지.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있는 거울. 검은색으로만 비치는 룸미러에 희끗한 게 딱 눈 깜짝할 새에만 비치는 거야. 담배 연기를 잘못 벗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게 서너 번 반복되니까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룸미러를 다시 맞추려고 손을 뻗쳤는데 밤에 앞보고 하니까 손이 더 가버린 거지.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 버려서 조수석을 비추는 미러를 흘끔 쳐다봤는데 암흑 속에 묻혀서 조수석에 누가 앉아있는 거야. 난 정말 놀랐어. 정신병자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미러에서 눈이 안 떨어지는 거야. 뒤통수가 차디차지고 움직이는 건 눈알밖에 없어. 나도 그랬어. 눈알만 움직여서 아주 흘끔 조수석을 봤어. 새카만 화면에 하얀 줄 하나만 그어진 내비가 비치는 희미한 빛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현실감 없는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건 확실한 그냥 여자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새하얀 여자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활짝 웃고 있었어. 지금도 정말 이상한 게 막상 눈이 마주치니까 겁도 안 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악셀을 서서히 밟고 밝은 데로 가야지. 밝은 데로 가야지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어. 어떻게 가로등 있는 곳까지 가서 보니까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어. 그냥 그 다음날에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다 전화해서 어제 귀신 봤다며 자랑했지.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야. 난 그냥 피곤해서 헛것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어.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언젠가부터 차에 여자랑 단둘이 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 왜? 일하다 거래처 언니 같은 사람 태울 수도 있고 그냥 친구 태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 항상은 아니지만 여자만 태우면 차가 고장 나는 거야. 그중 생각나는 게 노래 틀어놓고 시동 켜놓고 여자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기다렸거든. 그 여자 사람이 타고 문 닫자마자 잘만 나오던 노래가 그 외에 옛날 어느러난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는 목소리가 갑자기 엄청 큰 소리로 나는 거야. 걷다가 켜니까 다시 되긴 됐어. 그리고 동경 시내에서 여름날이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자 사람 친구랑 학교에서 어딘가로 태워다 주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아주 느닷없이 잘만 나오던 에어컨에서 푹 고른 멸치젓 냄새가 나는 거야. 푹 고른 멸치젓 냄새 맡아봤어? 도시 한복판에서 30분 넘게 그런 냄새가 나. 그것 말고도 내비가 고장나거나 조수석 문이 안 열린다거나 비 오는 날 와이퍼가 오작동한다거나 주행 중에 경보 알람이 울린다거나 이런 자질구레한 건 그냥 패스하겠어. 이제부터 점점 심해져. 어느 날 이런 나에게도 여자친구란 게 생겼어. 내가 여자는 좀 잘 꼬시긴 해. 사귀고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어. 이제 제군들도 대략 알겠지만 차가 가만 안 있겠지. 응, 주행 중에 뒤 범퍼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졌어. 깨끗하게도 떨어졌어. 운이 좋아서 뒷차가 사고 나거나 그런 건 없었어. 자, 우리 수컷 동무들. 여자친구 사귀고 얼마쯤 지나서 뭐 어쩌다 보니 밤늦게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고 가기 전에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뽀뽀까지 진도가 나가면 다들 생각하는 건 하나밖에 없지.
손이 막 여자친구 옷 속을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가 하고 싶어 미치지. 응, 나도 그랬어. 새벽 2시쯤에 여자친구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 손을 옷 속에 넣은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얄밉게도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어. 새벽 2시에 주택가에서 시동은 안 걸리는데 띠용띠용 라이트는 다 반짝거려봐. 새벽 2시부터 여자친구 아버님께 날 밝을 때까지 훈계 들었단다.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시었구나 해서 우리 회사 다니는 후배 할머님이 무슨 절에 계셔. 일본은 불교 종파가 워낙 많아서 설명은 안 할게. 그 할머님한테 봐달래니까. 응, 자네는 벌써 장가 갔네.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한국도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일본에서 믿는 건 어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지 인간이 사념을 쏟아부으면 없던 영도 깃들게 된대. 그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래. 내가 하도 자동차를 여자처럼 대하고 잘해주니까 실제로 여자가 된 거래. 하지만 그 영이 생긴 이유가 내가 너무 잘해줘서 생긴 것이라서 장난은 쳐도 내가 다치거나 해를 끼칠 일은 부처님을 걸고 없다고 하셔서 그냥 왠지 모르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 그날부터는 더 차에 애정이 가고 더는 여자 태운다고 고장나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사고가 났지. 카와고이 카이도라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있는데 7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 난 그 중에 한가운데 앞에서 트럭하고 승용차가 사고가 나고 내리막길이라 나도 못 멈추고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 차고가 좀 낮아서인지 그냥 들어가더라고. 난 부딪혀서인지 뭔지 앞유리가 깨지는 것까지만 보고 정신을 잃었어.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하더군. 한데 기아만 그런 게 아니었어. 아무튼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차가 운전석과 조수석은 차 지붕은 아예 없고 그냥 쓸려나갔다고 해. 뒤에서도 받쳐서 차는 형체도 없이 찌그러져 있어서 사람들은 다 내가 죽은 줄 알았대. 그런데 소방차 오고 구급차 오고 라이카가 끌고 해서 내 차를 빼보니까 희한하게도 시트가 뒤로 젖혀져 있어서 난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긁힌 상처 하나 없이 자고 있었다고 해. 시트가 전동식인데 그렇게 순식간에 뒤로 젖혀지나? 모르겠어. 내가 나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난 우리 이쁜이가 오빠를 지켜주고 하늘나라로 간 거라고 믿어.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각색 따윈 하지 않았어. 제군들이 내 이야기를 안 믿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살아있는 것들처럼 자동차에도 진심을 담아 정성을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꼭 그 마음 돌려줄 거야. 네 번째 이야기, 신혼부부.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오전엔 마치 만물들이 이 세상에 자리 잡은 것을 축복이라도 하듯 따뜻한 태양빛과 푸른 산천 초목이 너무나도 포근히 어우러져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도시의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의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며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그녀와 남색 턱시도를 추스르며 긴장한 탓이 역력한 남자답게 생긴 그와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신랑 최현승 군은 신부 이혜미 양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머리가 약간 까진 줄의 선상은 들떠있는 모든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점잖은 목소리로 고리타분한 주례사를 읊어대고 있지만 그것을 언짢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모두들 신랑과 신부가 어쩜 저리도 잘 어울리냐며 감탄사를 내뱉고 아이는 많이 낳을수록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줄의 선생이 유치한 농담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햄이라는 여자는 5월의 신부답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복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 모습이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는 듯 현승은 신부의 볼로 입술을 가져가고 있었다. 둘은 대학 시절 선후배 관계로 만났었고 대학생활 내내 서로에 대한 감정에 엇갈려서 애만 태우다가 보다 못한 친구들의 노력으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을 한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탓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고 현승의 듬직한 눈매와 둘의 맞잡은 두 손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평탄하게 갖고 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 되도록 자신 있어 보였다. 웨딩 세레모니가 끝나고 필요한 장소로 끌고 가려는 친구들을 제치고 현승은 입을 열었다. 니네가 그럴 줄 알고 비행기표 2시간 뒤로 예매해뒀다. 설마 비싼 돈 주고 그는 비행기표를 취소하라는 건 아니겠지? 피로연 가봤자 죽도록 얻어맞고 술 취해서 고주망태 될 것이 뻔한데 내가 거기를 왜 따라가냐? 혜미야 우린 달콤한 신혼여행을 가자.
친구들의 야유 소리를 제치고 도망치듯 혜미를 안고 웨딩카 속으로 들어간 현승은 창밖으로 약 올리듯 혀를 쏙 내밀고는 곧바로 공항으로 향하였다. 그들의 신혼여행지는 인도였다. 인도로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듣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꼭 같이 가서 인간이라는 역사의 뿌리를 함께 캐어보겠다는 현승의 의지로 신혼여행과 약간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인도가 둘의 사랑의 첫 시작인 신혼여행지가 되었다. 공항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동안 혜미는 피곤한지 현승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어왔다. 정말 행복하다. 내가 내 사람이 되다니 꿈만 같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널 사랑할게 혜미야. 죽을 힘을 다해서 널 사랑할게. 나도 지금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오빠. 그리고 난 뭐 사랑받기만 하나. 나도 사랑할 거야. 바보. 옆구리를 살짝 꼬집으며 킥킥대는 혜미를 현승은 그저 사랑스러운 눈길로만 쳐다봤다. 어느새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 되었고 현승과 혜미는 다정스럽게 팔짱을 끼고 비행기에 올랐다. 둘의 두근거리는 가슴도 피곤해 지친 육신을 이겨내기는 힘들었는지 올라타자마자 잠이 들었다. 기온이 약간은 가실만한 무렵 비행기는 넓고 넓은 인도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은 약간은 어슴풀에 해가 저물어가는 초저녁이었다. 마중 나와있기로 한 가이드가 저 멀리서 보였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섰는데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최현승 씨, 이혜미 씨 부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디아 관광기획사의 실장 김봉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일정은 약간 무리인 듯해서 호텔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가이드가 현승의 말을 듣자 어두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게 저희가 미리 예약해뒀던 호텔에서 약간 에러가 나서 그보다 2단계 낮은 호텔로 안내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뜻으로 여행 기간을 약간 연장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일부터는 전 지역 호텔을 수소문해서 좋은 곳으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첫날 밤을 질이 낮은 호텔에서 보내야 한다는 말에 혜미의 입술이 조금 삐죽거렸지만 현승은 몸둘바 몰라하며 미안한 표정을 하고 있는 가이드가 안쓰러워 흔쾌히 그럼 하라고 대답했다. 생각해보면 2, 3일 정도 여행 기간을 연장시켜준다는데 믿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았다. 가이드의 차를 타고 도착한 호텔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깨끗해 보였지만 한국의 여관 수준으로서 크게 실망하는 혜미를 현승은 토닥거렸다. 걱정하지 마. 내일 좋은 곳으로 옮겨주신다잖아. 응? 표정 풀자 우리 혜미.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꼭 최고급 호텔로 잡아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만 들어가 볼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전화드리고 픽업 오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수속을 마친 가이드는 그렇게 떠났고 여전히 뾰로통에 있는 혜미를 그저 사랑스럽다는 듯이 현승은 방 안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다. 신혼여행의 첫날 밤의 의미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얼굴이 시뻘개진 현승은 더듬거리며 혜미에게 말했다. 저 혜미야 먼저 씻을까? 아니면 너 먼저 씻을래? 혜미 역시 당황해하며 글쎄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 후로도 침묵은 5분여간 계속되었고 갑자기 현승이 벌떡 일어나 혜미를 안아서 침대에다 털썩 눕혔다. 뭐하는 짓이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난 혜민이 땀 냄새마저 다 좋아. 빨리 너랑 사랑을 나누고 싶어. 짓궂게 웃으며 혜미의 손목을 잡고 내려다보면서 현승은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 웃음에 혜미도 같이 웃으며 현승의 목에 팔을 감아 올렸다. 감미로운 키스를 주고받으며 현승은 떨리는 손길로 혜미의 옷을 하나하나 벗겨나갔다. 혜미 역시 부끄럽게 현승의 티를 벗긴 후 살포시 가슴을 손으로 가렸다. 혜미의 살결 하나하나를 소중한 듯 애무하는 현승을 두 눈 꼭 감고 안고 있던 혜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아, 그거. 응? 그거라니. 뭐 어떤 거? 오빠, 그거 있잖아. 콘돔. 이 여자가 진짜 분위기 깨고 있어. 그냥 하자. 우리 이제 부부잖아. 안 돼. 우리 아기 나중에 가지기로 했잖아. 응? 오빠 조금만 참고 그거 사오자. 알았어. 내가 졌소이다. 아, 그걸 어디서 구하지? 프런트에 말하긴 쪽팔린데. 후딱 나가서 편의점에서 사오면 안 될까? 응? 벌개진 얼굴을 쓱 한번 비비고는 현승이 옷을 주섬주섬 쪼어 입었다.
신세 타령을 하며 투덜거리는 현승에게 침대 시트로 가슴까지 가린 혜미는 예쁘게 웃어주었다. 빨리 와야 돼. 문 단속이나 잘하고 있어. 아우, 편의점이 어딨지. 나쁜 계집애 미워 죽겠어. 전 먹던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달려가 쥐뼛거리며 콘돔 하나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현승은 즐거운 발걸음으로 호텔로 향했다. 낯선 거리의 풍경조차도 현승에겐 아름답고 즐거워 보였다. 오, 문 잠가 놓으라 했잖아. 짜잔, 서방님이 사오셨다. 텅 비어버린 방 안. 혜미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는 짐이며 열려있는 창문은 현승이 잠시 나간 사이 무슨 일인가 있었던 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당황한 현승은 여기저기 혜미를 찾기 시작했다. 프런트에도 뛰어내려가 혜미의 행방을 물었지만 둘 다 영어가 서툴러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긴장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가슴을 움켜쥐고 여행 가이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동안 가이드 역시 헉헉거리며 도착했다. 인도 경찰에게도 제보가 들어가고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현지 사람들은 현승을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현승 씨. 인도 특유의 향내가 나는 차 한 잔을 내밀며 김봉길이라 했던 그 여행 가이드가 말문을 열었다. 혹시 이혜미 씨와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나간 이유도 피임 기구를 사러 나간 거고요. 나갈 때 혜미가 얼마나 예쁘게 웃어줬는데요. 아, 네. 여기 현지 경찰들 생각으로는 아마 혜미 씨 스스로 나가지 않았나 생각된답니다. 뭐 저도 그 추리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신혼여행 와서 싸우고 거리로 나가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네요. 아마 곧 돌아올 것이라고 경찰들은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차라리 싸워서 그렇게 나가버렸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적도 없었고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니까요. 울먹이는 현승을 두고 수사는 더욱더 그쪽으로 중점을 두어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혜미의 행방은 묘연했고 신혼여행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간 동안 현승은 죽을 힘을 다해 혜미를 찾았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혜미야, 혜미야, 너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냐고. 마냥 혜미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한국의 혜민의 부모님은 어쩌면 그녀를 포기하였는지 최서방이라도 돌아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회사에 잔뜩 쌓인 업무가 현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떠나오는 비행기를 현승은 탔고 마치 그 길이 혜미와 영영 헤어지는 길이 되는 건 마냥 불안하기만 했다. 가이드와 현지 경찰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겨주었고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현승이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달여쯤 지났다. 곧은 회사 일이 끝나면 그녀와 함께 살려 마련해 놓은 집에서 혜미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다 지쳐 잠든 날도 2달이 넘어갔다는 얘기다. 오늘 역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습관적으로 자동 응답기 버튼을 눌렀다. 최현승 씨, 집에 안 계시나 보군요. 여긴 인도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종되었던 이혜미 씨를 찾았습니다. 메시지를 받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벌떡 일어나 현승은 자동 응답기에서 흘러나오는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혜미를 찾은 기쁨과 당황스러움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무조건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연락 받았습니다. 최현승입니다. 혜미 지금 어딨나요? 몸은요? 네. 혜미와 통화할 수 있나요? 네, 최현승 씨. 반갑습니다. 이혜미 씨는 지금 이곳에 없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현승 씨가 인도로 건너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군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언뜻 스쳤지만 혜미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에 도취되어 현승은 바로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매했고 새벽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어슬렁댔다.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현승은 도착하자마자 날다시피 뛰어서 혹시나 혜미가 마중을 나와 있지 않을까 하고 출구로 나와서 두리번거렸다. 최현승 씨, 여기입니다. 그때 그 가이드가 다시 나와 있었다. 책임감이 무척이나 뛰어난 사람 같았다. 한박 웃음을 머금고 가이드에게 다가선 현승은 혜미의 안부부터 퍼부어 물어댔다. 하지만 가이드는 시선을 회피하며 차에 같이 오르자고 권유했다. 현승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쨌건 혜미 씨와 현승 씨는 부부 사이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셨겠지요.
하지만 현승 씨, 지금 혜미 씨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실 수 있나요? 그러실 수 있나요? 빨리 혜미는 안 보여주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해대는 가이드에게 현승은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며 당연히 그렇다고 답한 후 혜미에게로 빨리 가자고 됐다. 무슨 모습이면 어떠랴. 내 사랑인데.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서 가이드의 차는 북적거리는 인도 도로를 헤매다 어느 장터 같은 곳에 멈춰 섰다. 혜미와 이곳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가이드는 천막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예전 서커스장처럼 생긴 곳으로 안내했다. 마침 시작했군요. 표를 사서 들어간 그곳에선 코끼리 쇼가 시작되었고 이곳 어디에 혜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현승은 계속 가이드를 다그쳤다. 다음 순서면 나오시겠군요. 혜미가 이곳에서 무얼 하는 걸까? 현승은 다급한 마음이 가슴을 옥죄었지만 자신보다 더욱더 긴장해 있는 듯한 가이드의 표정에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어설픈 코끼리 쇼가 끝나고 사회자인 듯 보이는 인도인이 나와서 뭐라고 크게 떠든다. 아마 이 쇼가의 서커스단의 메인인 것 같다. 혜미가 이곳에서 줄타기라도 하고 있단 말인가. 현승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 왔다. 드디어 장막이 거치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통통 튀어나왔다. 세상에 저렇게 생긴 생물도 있었단 말인가. 현승은 눈에 힘을 주어 그 물체가 무엇인지 식별하려고 노력했다. 이혜미 씨입니다. 순간 현승은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에 정신을 잃을 뻔했다. 가이드가 그 물체가 햄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동공엔 혜미가 클로즈업 되었다. 질끈 묶은 머리에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머금고 통통 튀어다니는 저것. 저것이 햄이란 말인가. 얼굴은 분명 혜미인데 그녀는 팔과 다리 없이 오직 몸통으로만 통통 튀어다니고 있었다. 혜미 씨가 사라진 그날 밤 인신매매단에 끌려갔나 봅니다. 많이는 없지만 타지에서 온 외국인이나 자국 불황자들을 납치해서 기형을 만든 후 서커스단에 팔아먹는 조직이 몇 개 있어요. 혜미 씨와 현승 씨가 운이 없었던 거죠. 아마 범인들은 못 잡을 것입니다. 인도가 워낙 넓기도 하거니와 그쪽 패거리들은 현지 경찰들도 손을 못 대요. 멍해져 있는 현승에게 가이드는 안타깝다는 듯 말을 쏟아부었고 듣는 듯 마는 듯 현승은 그저 멍하니 혜미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혜미의 모습은 참혹 그 자체였다. 온몸을 이용해 굴러다니며 입으로는 구경꾼들이 주는 동전이나 지폐를 받아 물었고 사회자로 보이는 녀석이 일으켜주면 그때부터 또 통통 튀면서 자기의 재주를 자랑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몽뚱이 하나로 지탱하는 그녀가 마치 오뚜기처럼 보여 현승은 진저리를 쳤다. 혜미와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마침 쇼가 끝나고 혜미는 통통 튀어 무대 뒤로 사라졌고 가이드가 단장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몇 마디 한 후 현승을 대기실로 인도하였다. 혜미는 지쳤는지 가쁜 숨을 쌕쌕 몰아쉬고 있었고 동료 서커스 단원이 혜미에 까져서 피가 흐르는 다리에 아니 정확히 다리가 있었던 몸뚱이에 역한 냄새가 나는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현승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혜미에게 다가갔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혜미의 입에선 침이 질질 흐르지만 그걸 닦을 손이 없는 혜미는 대기실 시트에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다. 혜미야, 혜미야. 현승은 절규했다. 그녀를 앞에 두고 그녀를 못 지킨 자신에 대한 분노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그들을 향한 분노로 미쳐버릴 듯 했다. 현승의 목소리를 들은 혜미는 멍하게 고개를 들어 현승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동자엔 그리움과 반가움이 가득히 묻어나왔다. 바둥바둥거려서 뱀처럼 기어오르던 그녀가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동료 단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일으켜 세워주자마자 신들린 듯 통통 튀어오는 혜미의 모습은 공포영화 속에서나 나올 듯한 그것이었다. 현승은 자신이 없었다. 귀여운 혜미를 앞에 두기는 했지만 현승이 알던 혜미는 이 여자가 아니었다. 어린 아이 같은 표정으로 현승의 다리에 온몸을 비벼대는 혜미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징그럽기만 할 뿐 그리웠던 감정과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현승은 강력하게 받고 있었다. 아파서 몸을 잘라서 타랑해. 오빠. 자신을 너무나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팠다고 사랑한다고 호소하는 그녀는 그때 당시에 충격이 강했는지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버버댔다. 최현승 씨, 이혜미 씨를 서커스단에서 빼내시려면 돈 몇 푼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장을 불러 제가 얘기하도록 하죠. 아마 오늘은 한국으로 출발하시기 힘들 듯하니 호텔에서 두 분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돌아서 나가는 가이드의 팔목을 현승이 붙잡았다. 애아하게 쳐다보는 가이드를 이끌고 현승은 대기실 천막 밖으로 나왔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현승은 입을 열었다. 혜미의 가족들에게 알려 이곳으로 오게끔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혜미와 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하려고 했으나 혜미가 실종되는 바람에 못했었죠. 한국, 저 혼자 갑니다. 말을 마친 현승은 죄책감보다는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듯 안절부절 못하였다. 가이드는 의아한 표정과 함께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혜미 씨와 함께 가지 않으실 겁니까? 김봉길 씨라고 하셨나요? 그런 표정 짓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만약 저 여자가 당신의 아내라면 평생 데리고 사실 수 있습니까? 날 쓰레기 보듯 쳐다보지 말라고요. 저 여자는 혜미가 아니야. 법으로도 혜미와 나는 남남이라고. 당신이 나라도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난 한국 혼자 가요. 혜미는 죽은 셈으로 칠 겁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현승은 오열하였고 그런 현승을 가이드는 안타깝게 쳐다봤다. 그때 천막 저쪽에서 혜미가 통통거리며 뛰어왔다. 현승은 자신의 돈을 모두 털어 가이드에게 건네주며 혜미에게 전해달라고 말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런 현승의 모습을 지켜본 혜미는 나오지도 않는 말로 업어걸렸지만 곧 체념한 듯 흐느끼며 바닥에 엎어졌다.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했다. 김봉길은 인도의 후미진 거리를 씁쓸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이내 작고 허름한 바로 들어갔고 도수가 높은 술을 주문하였다. 어이 봉길, 그 사건 어떻게 됐어? 현지인으로 보이는 인도 남자가 김봉길에게 실실 웃으며 접근한 뒤 무엇인가를 물었다. 술을 한 모금 들이켠 김봉길은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입을 열었다. 뭐가 어떻게 돼, 이 사람아. 이제껏 그렇게 된 년 데리고 가는 남자 본 적 있나? 이번에도 그랬지 뭐. 가이드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인신매매로 나설까? 수입이 꽤나 짭짤하단 말이야. 아무튼 이번 일 도와줘서 고맙네. 납치까지는 양심에 안 찔리는데 몸뚱이 절단시키는 건 못하겠단 말이야. 꿈에 나올까 봐서. 암튼 나도 용돈 짭짤하게 이번에 벌었네 자네 덕분에. 그냥 팔 자르는데 얼마나 지랄을 하던지. 그래도 나도 재미 좀 봤으니 뭐. 역시 한국 여자가 꽉꽉 조여주는 맛이 일품이라니까. 어쨌건 자네나 나나 천당 갈 생각은 버려야겠어.